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Hey, what's up? Jenny's here. 지금 뒷배경은 회사 오피스고요.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라서 다들 자유롭게 퇴근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아무도 없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틀 전에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1주년이 되었더라고요. 예!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지금 뉴욕 맨하탄에서 미디어 에이전시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년이 이렇게까지 빨리 가게 될 줄 몰랐어요. 지난 1년간 진짜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회사 입사해서 중간에 직책을 바꿨었으니까 아직도 신입사원인 느낌이고 1년 차가 안 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실감은 나지 않네요. 회사 1주년 기념으로 1년 차에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없으실까 하고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에스크를 올렸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고 제가 준비했던 스크립트와는 전혀 다른 부분을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 영상은 여러분들의 Q&A에 답변하는 영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해서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Q&A 할 테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우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되게 재밌어요. 회사에서 오늘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하고 되게 재밌는 스토리 같은 거 올리거든요. 유튜브 영상에는 따로 올리지 않는 그런 재밌는 미국 회사 이야기들 그런 거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재밌는 뉴욕 생활을 같이 경험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질문 위주로 Q&A 영상을 꾸며봤고요. 그러면 이제 Q&A 시작해볼까요?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건데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돼야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회사 다니면서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브리핑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영어 공포감은 없으신가요? 회의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영어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 회화는 어느 정도 실력이 받쳐줘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 회사에 입사가 확정이 됐다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영어가 지장이 없을 만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4-5번의 면접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1시간 면접도 있고 30분 면접도 있고 협의 프로세스 동안에 영어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면접관님들도 이분이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레벨에 다다랐는지를 그때 완전히 파악을 하실 거예요. 영어로 소통이 불가능하면 아예 채용이 거절당하겠죠. 그래서 내가 미국 회사에 입사를 했다. 그 정도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갈게 문제는 없지만 다 하질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 잘 할 수 있나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무조건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저희 매니저님한테 어떤 일 같은 거를 브리핑해서 말을 해야 할 때 무조건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스크립트를 다 적어 놓습니다. 스크립트를 적는다는 거는 스크립트를 보고 말한다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를 쓰면서 내가 말할 걸 정리해두고 내가 사용할 동사 정도는 다 정해놓고 미리 들어가는 편이에요. 중요한 발표일 때는 스크립트를 적어놓고 많이 외우고 들어가는 편이고요. 리허설을 여러 번 해보죠. 안 보고도 말할 수 있는 정도인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적는 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매니저님은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는 스크립트를 다 적어두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처음으로 클라이언트 앞에서 프레젠팅 할 때 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점을 정리를 해두고 연습을 한 다음에 들어가게끔 트레이닝을 시켜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회사에 다니고 있고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매니저님께 내가 이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한번 리허설 같이 해봐도 될까요? 라고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만났던 모든 매니저님들은 다 리허설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리허설을 몇 번 하고 연습하고 외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청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어 회화가 공포증이 있어요. 무서워요. 회화는 어떻게 하면 느나요? 나만의 언어로 스크립트를 다 적어두신 다음에 그거를 많이 외운 다음에 미팅에 들어가라. 이 과정이 조금 엄청 번거롭죠. 스크립트 쓰고 언제 또 외우고 이런 게 되게 번거로운데 그것도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프레젠팅을 할 때는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에서 일하면서 미팅에 들어갔는데 내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한 2개월 동안은 영어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영어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곰곰이 봤는데 거의 한 70%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필드에 대한 영어, 그러니까 필드에서 쓰이는 언어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제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일을 할 정도면 영어 공부를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베이직은 갖춰줬다. 그래서 이게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미팅에 딱 들어갔는데 영어가 막 안 들리니까 나 이제 앞으로 일 어떻게 하지? 상사가 뭘 시켰는데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도 진짜 멘붕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물어보지? 그래서 제가 돌파한 방법은 제가 모르는 일들을 받았을 때 그 일에 관련된 미팅은 다른 분들한테 다 양해를 구하고 미팅을 레코딩 해도 되냐고 여쭤봐요. 그 녹화본을 가지고 진짜 천천히부터 빠르기까지 계속 들어봐요. 정확하게 안 들린다. 그리고 이 태스크가 내 필드에서 메인으로 앞으로 가져가야 할 일이다. 그러면 저는 그 녹화본을 보고 받아쓰기를 해요. 미팅 그 녹화본을 틀어놓고 워드에다가 제가 들리는 대로 다 영어로 적어가지고 그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계속 눈으로 읽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 같은 거 익히려고 노력하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구글링을 해본다거나 구글링을 해도 안 나오는 거는 매니저님한테 여쭤본다거나 직장 동료한테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녹화본에 나오는 그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몇 번의 작업을 거쳐요. 그러면 다음번, 다다음번 그거에 관련된 미팅에 들어가면 이제는 영어가 다 들려요. 내가 안 들린다 그러면 쪽팔려 할 게 아니라 나는 이 필드에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언더스탠딩이 잘 안 된 상황이어서 나는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싶으니 이 섹션을 레코딩해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거의 99%의 확률로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미국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도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입사 동기랑도 엄청 고민했던 분야라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미팅이 있죠. 녹화를 뜰 상황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상황이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세 문장을 되게 잘 쓰거든요. 첫 번째는 Let me summarize it just to clarify 하고 내가 이해한 거를 쭉 말해요.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아? 라고 되묻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계열로 어떤 문장을 또 쓸 수 있냐면 What I understand for now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해한 거는 이건데 맞아? 라고 되물으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문장도 쓸 수 있어요. Please correct me if I'm wrong 이렇게 하면서 또 내가 이해한 거를 쭉쭉 설명해요. 저는 항상 제가 이해한 거를 마지막에 더블 체크를 합니다. 다음번 질문은 제 일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 두 직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걸 구분하는 definition, 정의가 회사마다 달라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딱 이거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딱 이거예요 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애널리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가를 수 있는 딱 정확한 기준, 가장 큰 기준은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냐 안 만드냐인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 애널리스트 일을 했을 때는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왜 벌어졌는지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죠. 데이터를 관리하고.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툴이 파이썬과 R이죠.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고 데이터 분석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파이썬과 R 필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다음 질문은 혹시 이직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직 생각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평균 한 회사에 3년에서 5년 정도 있는 편이에요. 저도 한 이직은 3년에서 5년 후에 좀 일을 많이 배운 다음에 이직을 할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은 옮길 생각은 없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 좋고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게 엄청 많이 남았다는 거를 제가 일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거든요. 회사 워라밸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아직까지는 이직 생각 없고 3년, 5년 후에 이직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반강제적 필수인지 궁금해요. 제 직책이 100%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저는 팀원들을 두 분만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강제로 어울리는 문화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좀 만나고 싶어요.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한번 보고 싶다. 직장 동료와 친해질 기회가 거의 없다. 거의 없어서 조금 외로운 편이다. 회사 안에서는 일만 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일 얘기만 해가지고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고
재택근무이다 보니까 뭐 가십 이런 거 아예 없어요. 사람 스트레스 없는 거를 굉장히 미국 회사 다니면서 좀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힘든 점 있으셨냐? 제가 회사 다니면서 힘들 때 가끔씩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요. 오늘 조금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렸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이 1년을 되돌아보면 다 똑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가장 힘이 들었었냐? 회사에서 저한테 기대하는 게 많은 걸로 보일 때예요. 제 입장에선 신입사원이고 내가 적응할 때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미국 회사, 그리고 특히 뉴욕 회사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에이전시 형태의 되게 빡세게 굴러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지를 않더라고요. 아직 미국 회사 문화에 대해서도 적응을 못했고 회사에서 쓰는 영어에 대해서도 적응을 잘 못했고 그러니까 적응을 못한 점이 정말 수두룩빽빽한데 제가 입사하고 한 달 후부터 성과를 보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컸어요. 적어도 한 3개월은 기다려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저희 회사가 조금 빡센 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저희 매니저님들도 그러는데 한 달 안에 막 적응을 다 끝내고 한 달 딱 지나서부터 퍼포먼스를 내길 원하니까 회사가 원망스럽다기보다는 내가 그 정도로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조금 석사 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역시 공부랑 실제 세계에서 일을 하는 거는 정말 다르구나. 그 부분이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어떻게 푸시는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느냐 그때마다 저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멘탈 관리가 그냥 저절로 돼요. 왜 되냐? 제가 사실 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서 정식으로 일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제 인생에서. 불과 3년 전, 유학 오기 전에 2019년도만 하더라도 3,850원을 받으면서 일본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진상 손님도 많이 상대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말 현타가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도 새벽 6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새벽 6시까지 알바를 가려면 적어도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까지 준비를 하고 그때도 알바 장소도 한 1시간 걸려가지고 1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가가지고 새벽 6시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막 중간에 막 공부하고 다시 알바 갔다가 다시 공부하고 이 생활을 한 1년 정도를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단련이 엄청 빡세게 된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미국 회사에서 받는 압박감이라던가 그다음에 매니저님이 또 한 소리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거가 있어도 그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정도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물론 매니저님한테 그런 한 소리를 들었을 그 당시 상황, 압박감이 들어왔을 때 나름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한 3, 4시간은 좀 힘들어요. 그 짧은 시간을 못 견디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제가 올리는 건데 한 3, 4시간은 힘들다가 그 다음날 되면 좀 바로 회복이 돼요. 그때에 비하면 상황이 너무 좋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퍼포먼스를 내라고 저를 쪼잖아요. 쪼는 만큼 배우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퍼포먼스 내라고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해보고 이 일도 빨리 끝내라고 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 시기가 조금 지나니까 많이 배우더라고요. 아니 어떤 기관에서 나한테 돈을 주면서 공부하라고 하고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으라고 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아직은 제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음날 되면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해서 불평불만이 없게 돼요. 이게 정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회사의 스트레스나 회사에서 힘들었던 점은 이런 점이 있었고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지금 영상을 켜놓고 한 40분 정도 떠든 것 같아요. 나도 나지만 진짜 말이 많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Q&A를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퇴근을 하겠습니다. 합사 1주년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